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현서입니다. 자, 우리 정말 험한 산을 2개를 넘고 나니까 뭐 넘었죠? 과학하고 기술하고, 그쵸? 넘고 나니까 이제 조금 편안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곧 또 어려운 게 나올 거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 예술 지문, 그쵸? 이 예술 영역을 좀 즐겨보도록 합시다. 자, 이 예술 영역은요, 음악, 그쵸? 뭐 미술 아니면 무용 이런 예술의 전반적인 그런 측면에서 다 지문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 때도 예술 지문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긴 했는데, 뭐 그림이든 아니면 음악이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 간에, 뭐 춤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무엇을 표현할 것이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예술 지문은 그래서 무엇을 표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뭐죠? 그 심화 강의에서도 그 연주 개념, 그쵸? 이 연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선생님이 한번 딱 찍어줬었죠. 그쵸? 6월에 딱 나왔고, 정말 적중률 높은 강의로 굉장히 제가 많은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수능 특강 심화 강의 혹시 아직도 안 들은 사람들 있으면요, 가서 좀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더 늦기 전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거기서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적중시키긴 했지만, 6월 모의고사에 나오긴 했지만, 그때 6월에 안 나온 거, 뭐 완전 끝나요? 아니죠? 수능 특강, 수능 때까지 계속 연계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완성 때도 역시 심화 강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예술, 무엇을 표현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자는 거죠. 자, 지금 102쪽을 보시면은 미술, 이집트의 미술이라는 지문이 나와 있네요. 자, 일단 문제 유형 살짝 살펴보고 옵시다. 1번,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논지 전개 방식 묻고 있는 문제인데, 단순히 논지 전개 방식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자, 내용을 결합시켜서 묻고 있죠. 그쵸?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형식과 내용을 다 봐줘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내용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 보면. 항상 형식이랑 내용이랑 결합시켜서 묻는 문제에서 보면 내용이 틀리는가, 내용이 맞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문제풀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비문학뿐만 아니라 우리 예전에 문학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그림. 잘 보여요? 솔직히 선생님은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자, 과학 지문, 뭐 기술 지문,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상식이나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의 내용으로 푸는 거였던 것처럼 예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는 감시관, 이런 게 없어도요, 막 그림을 보고 뭔가 이거는 무슨 뭐 사실주의 회화인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림 그냥 솔직히 없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림을 여러분이 볼 거면 그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의 제목, 그리고 작가, 그리고 연도, 이런 것들을 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알겠죠?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언어적인 정보들로 푸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시각적인 정보들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쓸모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 3번은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즉 이집트의 미술에 대한 설명,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니은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 역시 이것도 내용을 파악하는, 추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새로운 유형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던 그런 유형들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기술들을 적용하면 됩니다.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흔히 이집트의 미술을, 자, 보세요. 처음에 딱 때려주면서 밑줄이 쳐져 있고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핵심 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집트의 미술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집트의 미술. 선생님, 이집트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친근감이 가요. 그쵸? 선생님, 머리도 살짝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머리, 그죠? 이런 데다가 눈도 이렇게 그 이집트 파라오 같은 그런 눈이잖아요. 그죠? 아님 말고. 자, 이집트의 미술. 이걸 뭐라고 하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이. 예술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죽은 자들을 위한 미술. 자,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를이네요. 자,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라고 한대요. 그럼 2번 문제. 솔직히 답 나오지롱. 나와요. 풀어봤죠? 답 한번 살짝 확인해봐요. 그죠? 끝났죠? 그렇다니까. 이따 다시 봐요. 자, 이집트의 미술을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라고 한대요. 자, 그것은 그 이유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미적 충족보다는 영혼을 위한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자,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다 라는 것은 어떤 미적 충족이 아니라, 자, 미적 충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 보기 좋다, 감상하는 거죠. 그쵸? 즉 감상하는 것인데, 자, 뭐예요? 이것이라기보다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이집트의 미술은 감상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영혼을 위한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즉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의식이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과 함께 육체를 떠난 영혼이 또다시 육체로 되돌아와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육체를 떠난 영혼이 다시 육체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육체가 다 썩어 없어졌다. 그럼 되돌아올 수가 없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시신을 어떻게 해요? 썩지 않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집트의 미라죠. 그쵸? 자, 그래서 미라는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시신 보존법이었다. 그런데 육체를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화강암으로 조각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무덤 속에 놓아두거나, 그죠? 여기에서도 감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감상이라는 건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는 게 목적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잘 보이는데 놔야죠. 근데 아무도 볼 수 없는 무덤 속에 놨다. 보기 위해서 만든 미술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넣어두거나 아니면 매장자의 생전의 기록과 염원하는 것들을 무덤벽에 그림으로 남겼다.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은요, 두 가지. 조각과 그리고 그림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마법의 힘이, 자, 갑자기 우선 마법의 힘. 자, 이 마법의 힘이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 마법 하면은 좀 약간 해리포터 생각나고 이러잖아요. 그쵸? 마법보다는, 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자, 주술성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이집트의 미술은요, 주술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런 주술적인 힘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계속 살아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고, 시신도 썩지 않아야 이 영혼이 다시 이 육체로 돌아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주술적인 목적으로 행한 것이 이집트의 미술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죽음으로 인해 삶이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집트인들은 쉽게 잊히지 않을 엄숙성과 단순성을 조각을 통해, 자, 조각의 예가 나왔죠. 자, 조각을 통해서 쉽게 잊히지 않는 엄숙성, 그리고 단순성,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이집트 미술에는 감상의 기능이 철저하게 나왔죠. 그쵸? 배제되어 있고, 자, 목적은 오직 살아있게끔 하기 위한 염원뿐이었으므로 이집트의 조각가들에게 예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각이란 무의미한 요소였다. 자, 무슨 얘기죠? 자, 보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각적인 거. 감각이 뭐예요? 감각 중에 시각,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감각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만들어낸 물건은 단지 규칙에 의해 존재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기호 같은 것이었다. 때문에 당시의 조각은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고, 단순성, 그쵸? 엄숙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게 조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의 그림 해서 A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A 뭐예요? 2번 문제랑 같이 가야겠죠. 그쵸? 자, A를 봅시다. 이집트의 그림 역시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려졌다. 자, 그림 역시 뭐예요? 보존을 위한 거라는 거죠.
영원히 모든 것을. 자, 그런데 세상의 풍경을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대상이 되는 자연의 모습을 엄격하게 양식화된 규칙을 통해서 그렸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이집트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냐? 첫 번째, 엄격하게 양식화된 규칙을 통해서 그렸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마치 지도를 그리는 방법과 비슷하대요. 그림에 표현되는 모든 소재들은 기호처럼 철저하게 양식화되어 화면 위에 배열되어 있다. 자, 규칙, 즉 양식화되어.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에를 보면, 예를 들면 알겠죠. 자, 여러분이 그 지문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찾아서 볼 수도 없고 시험 보는 상황에서. 그래서 예를 찾으세요. 예를 찾으면 쉽게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바로 뒤에 나와 있죠. 그렇죠? 현대의 우리들은 그림을 그릴 때 그려야 할 상황을 관찰하고, 그죠? 그 상황에 속한 소재들을 그 상황에 속한 소재들을 관찰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그린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상황에 속한 각각의 소재들을 양식화하여 미리 도장처럼 각인해 놓고 필요한 내용의 도장을 가져다가 찍어내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진짜로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무를 그릴 때는 항상 똑같은 모양의 나무를 그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관찰 상황에 따라서 대상을 다르게 그린다 그랬어요. 봄에 그린 나무와 여름에 그린 나무, 가을에 그린 나무, 겨울에 그린 나무가 다 다를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마치 도장으로 찍은 것처럼 나무를 그릴 때는 항상 똑같은 모양의 나무를 그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집트의 그림 역시 이집트 그림에서는 또한 사물의 형태가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도록 유도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각도에서 그렸다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 사람을 묘사할 때는 각각의 부위가 지닌 형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기 위해 몸의 포즈를 인위적으로 설정해서 고정시켰다. 그래서 이집트 벽화 같은 거 보면은요, 우리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포즈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머리는 얼굴의 윤곽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옆모습. 즉, 보세요. 사물의 특성, 형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려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얼굴이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솔직히, 자, 이렇게 정면으로 하면 선생님 코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죠. 그쵸? 정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동그란 모습만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코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입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턱이 있고, 근데 이 모습을 정면보다 어디서 잘 볼 수 있겠어요? 측면에서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코가 그래요? 빨리 돌려야겠다. 자, 이렇게 사람의 얼굴의 윤곽, 코와 입과 턱과 이런 것들의 윤곽이 잘 나타나는 걸 그리려다 보니까 얼굴은 옆모습으로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옆모습을 그리려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좀 잘 그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눈을 어떻게 그려야겠어요? 눈도 옆에서 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자, 눈은 가장 완전한 형태일 때인 정면에서 보이기로 했다. 그러니까 얼굴은 이렇게 그려놓고요. 눈은 어떻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자, 상체는 역시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몸의 윤곽이 가장 잘 나타나죠. 즉, 이 상체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요. 사람의 상체가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잖아요. 옆모습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목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선 예쁘죠? 자, 이런 선으로 딱 이런 선이 윤곽선이 잘 드러나게 그리려다 보니까 얼굴은 이렇게 옆면에서 그리고 이건 또 이렇게 뭐예요? 정면의 모습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상체는요. 그런 다음에 팔다리는 역시 뭐예요? 관절 각도의 특성상 측면에서 보이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앞에서 봤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죠. 하지만 옆에서 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팔의 모습이 보이죠? 다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체는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팔다리는 뭐예요? 옆에서 본 모습으로 그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눈은 또 이렇게 보고 갑자기 지금 여기 땡겼어요. 자,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즉, 실제의 모습과 다르게 그린다는 거죠. 왜? 특징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집트 그림의 특징, 양식화되어 있다. 그죠?
도장 찍은 것처럼. 그 다음에 특징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각도로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들은 인간의 형태 속에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 그려 넣었다. 왜냐하면 원근법으로 단축되거나 잘려나간 팔을 가진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재물을 받거나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막 우리가 솔직히 실제로 현대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람의 옆모습을 그린다. 솔직히 선생님 오른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안 보인 대로 안 그리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옆모습을 그려도 물론 옆모습 이렇게 정면을 그리긴 했지만 한쪽 팔이 가려져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죽은 사람에게 뭔가 재물을 바치는데 팔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 재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기괴한 동작이라 기괴한 어떤 그런 모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두 팔, 두 다리, 뭐 그 외 다른 모든 신체 신체 기관들을 다 그려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게 A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2번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죠. 자, 2번에 보시면 보기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몰라요. 뭔 그림인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개념 막차 확실하게 태워드릴게요. 자, 오늘의 개념 막차입니다. 예술 지문에서 적용하는 문제, 즉 그림이 나오는 문제는요. 그림 보지 마요. 지문의 내용만 가지고 푸는 겁니다. 알겠죠? 솔직히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 뭘 그린 건지 여러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냐고요? 모르겠죠? 설마 여러분한테 이게 나무계, 산이계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이게 무슨 나무계, 뭐 야자나무계, 뭐계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내지 않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만 물어보게 돼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 그림 없어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그림 한 번도 안 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1번 봅니다. 2번에 1번. 자, 고분 벽화로 그려진 것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그림 밑에 있는 뭐 작가 이름이나 연대나 뭐 제목이나 이런 설명만 보라 그랬죠? 거기 보면 고분 벽화라고 써 있어요. 그쵸? 자, 고분 벽화라고 그려진 것이라고 하는데 고분 벽화가 뭐예요? 고분이 뭐야? 무덤이죠. 무덤 속의 벽화다? 감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감상의 목적이 아니라 죽은 사람, 죽은 자를 위한 미술로 주술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이의 영혼을 살아있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탕이 된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종류의 나무들이 비슷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 확인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위에 가서 정말 비슷한가 아닌가 이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지문에 나왔으니까. 그죠? 비슷한 모양으로 마치 도장으로 찍어낸 것처럼 그려져 있는 그 이유 뭐예요? 직접 관찰한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식화된, 그죠? 양식화된 대상을 그렸기 때문이다. 지문만 가지고 풀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연못에는 물고기가 가득 차 있고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데 살아있는 자들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마음이 잘 반영되어 있겠군. 자, 여기. 이집트의 미술은 누구를 위한 미술이다?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다.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 읽고 솔직히 답은 나온다 라고 했죠? 자, 3번에서 설명 보면 살아있는 자들의 풍요로움을 기원한다. 이건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 아니죠, 그건. 그죠? 살아있는 자를 위한 미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지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게 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싱겁게 답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연못은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 연못 속의 새는 옆에서 본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각도? 실제 보이는 것과 다른 각도로 그리는 이유가 뭐였죠? 특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보세요. 사물의 형태가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여인의 얼굴은 옆모습으로 상체는 앞모습으로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그려봤던 그쵸? 요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림에서 솔직히 나는 이 여인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어. 그치? 그림에서 찾으라는 게 아니라 지문 내용 그대로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 그림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집트 미술에서 고대 이집트 그림에서는 다 똑같이 양식화돼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의 정답 3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단락을 읽읍시다. 이집트 미술은 화가의 눈을 통해 세상을 관찰한 모습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쵸? 관찰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감각 속에 내재된 형상들이 문자처럼 배열된 것이었다. 화가는 자신이 배운 형태들의 표상, 형태의 지식들을 질서정연하게 이끌어내는 과정을 충실히 수행했다. 때문에 이집트 미술에는 작가성이 부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가들이 어떤 작가로서의 창조력, 창조성, 창의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저 규칙에 따라 그리는 거죠. 그쵸? 특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의 주도 면밀한 기록 기술과 수준으로 보아 작가성을 발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터인데 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작가로서의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분명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작가성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작가성. 아까 선생님이 창조성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창조성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났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말들로부터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이 작가들은 뭐예요? 자기가 뭔가 본 것을 가지고, 그쵸? 감각적으로 인식한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관찰을 통해서 자기 맘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그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양식에 따라서 기호로서의 그림을 그려낸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못 그렸겠구나. 뭔가 남들과 다른 그림을 못 그렸겠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4번. 니은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겠어요? 3번이죠. 사물을 독창적으로 그려내려는 정신. 요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자, 내용 일치 문제죠.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집트의 미술이죠. 기억이. 그쵸? 자, 1번. 무덤 속에서 많은 미술품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쵸?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라고 했고요. 아까 우리 지문에 보면은 막 무슨 아무도 볼 수 없는, 그쵸?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무덤 속에다가 무슨 화강암으로 된 뭐 조각을 집어넣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아까 나왔던 그런 진술로 인해서 우리가 1번 맞는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장식성보다는 뭐? 엄숙성, 여기 있네요. 엄숙성과 단순성을 중시하였다. 맞죠? 자, 그다음에 3번. 이집트인들의 영혼 불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영혼 불멸이 뭐예요? 영혼은 불멸, 즉 사라지지 않는다. 그죠? 이 사상이 바탕이 된 겁니다. 이 영혼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4번. 죽은 이들이 환생하여 감상할 수 있는 작품. 이건 아니죠. 자, 무덤 속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확 깨는 거예요. 그쵸? 환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덤 속에 있으니까 좀 심심해. 그러니까 옆에 그림이라도 볼까? 죽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무덤 속에서 눈 떴을 때 심심할까봐 그려주는 그림? 아니죠. 그쵸?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상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환생을 했던 살아있는 사람이 보든 어쨌든 감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감상의 목적이 아니라 주술적인 목적으로, 그죠? 그런 작품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은요. 죽은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물을 받을 수 있는 모습, 즉 다 보이게 그려졌다 라고 했습니다. 3번의 정답 4번. 자, 마지막으로 1번 봅시다. 자, 논지 전개 방식과 내용, 내용과 관련된 측면을 다 결합시킨 문제라고 했죠. 1번, 현대미술과의 비교. 약간 있었어요. 그쵸? 현대미술은 어때요? 관찰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그릴 수 있다. 약간의 비교는 있었으나, 이집트 미술의 장단점을 설명한 적은 없죠. 그죠?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자, 형식과 내용을 결합시켜서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 대체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보면 비교는 맞잖아요. 하지만 미술의 장단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조각과 그림을 예로 들어. 자, 조각과 그림 예를 들고 있죠. 예시는 맞아요. 이집트 미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3번. 이집트인들의 관심사의 변화? 모르죠. 그죠?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알 수가 없어. 3번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 주술성을 중심으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이런 거 주술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집트 미술과 다른 예술과의 관계? 이건 모르죠. 그죠? 주술성은 나오지만 이집트 미술과 다른 예술이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 미술의 탄생 배경과 후대에 미친 영향. 후대에 미친 영향. 이게 뒤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런 것도 역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통시적으로 설명한다? 이거 무슨 뜻이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이게 통시적 관점이라고 했죠? 역시 이런 것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 내용에서 걸린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술 지문 가볍게 풀어봤어요. 지난 시간보다 훨씬 좋죠. 그쵸? 자, 그러면 역시 오늘도 찾아온 명언 타임. 자, 오늘의 명언 누가 올려줬을까요? 한번 봅시다. 소중한 양승대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탱자나무와 가시덤불은 봉황이 살 곳이 아니다. 와우. 삼국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승대가 좋아하는 말이래요. 하늘 아래에 진정한 대인은, 그러니까 아주 큰 인물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이런 대인은요, 오염된 세상과 일체 결탁하여 살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 밖에 드러내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탱자나무, 가시덤불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뭔가 깨끗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딱 올곧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곳은 봉황이 살 곳이 아니다. 즉, 여러분, 선생님 전 봉황 아닌데요? 이러지 말고요. 왜 그렇게 항상 부정적으로 사나? 자, 여러분은 봉황과도 같은, 진짜 용 될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용 될 거지, 다들. 그죠? 자, 봉황과도 같은, 용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데나 살아서 되겠어요? 세상과 결탁해서 되겠어요? 이게 꼭 나중에 여러분이 뭐 어느 자리에 올라가서 뭐 깨끗하게 살고 청렴결백하게 살고 나중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시간 말고 딴 시간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PC방. 거긴 봉황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가 있지 말라고요. 인강 들으러 가는데요. 뭐 그러면 좀 제가 어느 정도 허락을 해줄게요. 하지만 제가 PC방에서 인강 듣는 친구는 못 봤습니다. 가끔 저희 학교 친구들 잡으러 가는데 거기 PC방 아무리 가봐도 거기서 인강 듣는 친구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십시오. 그게 진정한 하늘이 내린 대인입니다. 알겠죠? 전 여러분의 대인이라고 믿어요. I trust you.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문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지문은요, 음악 지문이 되겠네요. 역시 문제 한번 살짝 보고 옵시다. 자, 일단 5번 문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내용 일치 문제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6번 한슬리크의 입장에서 라고 했어요. 뭐예요? 관점이죠. 입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관점에 따른 평가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기억의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핵심 내용에 대한 그 핵심 정보에 대한 파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이거는 파생어, 어법,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8번 문제는 이따가 따로 한번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볼 텐데 오늘도 역시 마지막 막차를 한번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던 얘기인데요. 확실하게. 자, 예술 지문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미술이든 음악이든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미술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술은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하니까 더 그렇게 보이겠지만 음악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미술 같은 경우에 이집트의 미술은 뭐예요? 죽은 자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였잖아요. 죽은 자들을 위한 표현이었죠. 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악이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술 지문은요, 어떻게 보면 한쪽 면에서는 철학 지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철학 지문은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예술 지문도 마찬가지로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이런 관점, 또 이걸 표현된다, 이런 관점, 이런 식으로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에 관련된 건가? 자, 오랫동안 성가대의 반주로나 쓰이던 기악음악이 뭐죠? 악기를 연주해서 만드는 음악이겠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성가대의 반주로만 쓰였대요. 여러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반주로만 쓰였다라는 것은 이 기악음악은요, 어떤 자기 스스로 고유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도구로서 사용됐다는 거죠. 그쵸? 자, 기악음악이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기악음악이 될 텐데, 자, 기악음악이라는 것은 도구로만 존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적으로 완전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게 된, 즉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예술, 그 자체, 그쵸? 그 자체. 자, 이런 것들로 평가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출발점을 기악음악의 해방이라고 부른대요. 자, 음악이 음들만의 관계만으로도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의식. 자, 이게 뭔가요? 자, 이게 뭐예요? 성가대의 반주로 쓰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중요한 게 뭐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가사에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노래의 가사가 중요한 거고 그 음악은 뭐예요? 그냥 여기에 깔리는 배경 정도? 즉 도구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악음악을 완전한 그 자체로 그냥 예술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어때요? 더 이상 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음과 음들 간의 관계, 이것만으로도 무엇을 담아낼 수 있다? 심오한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지문에 나와 있어요. 자, 지문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줄의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순기악적 음악이 인간의 가장 깊은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음악이 음들의 관계만으로도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그쵸? 자, 이런 게 바로 뭐다? 이런 것이 뭐다? 절대 음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음악의 미학은 음들의 관계만으로도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곧 그것이 뭐다? 기악적 음악이 인간의 가장 깊은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5번에 3번 내용일치 짚고 갑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 음악은 기악 음악만으로도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지요. 그쵸? 자, 기악 음악만으로도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봤다. 3번 맞는 설명이에요. 됐죠?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옵시다. 자, 이 절대 음악의 미학이요. 18세기 후반에 등장한 낭만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대요. 자, 절대 음악과 뭐가 연결되어 있다? 이제 낭만주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겠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낭만적이라는 말은 흔히 감정이 풍부한 것, 감상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 낭만주의의 핵심은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무딘 것과 대립되는 예술적인 세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신적 세계이다. 자, 이 문장 잘 읽어야 돼요. 낭만주의라는 것은 흔히, 자, 봐요. 선생님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흔히라는 말, 아니면 일반적으로라는 말, 아니면은 뭐 전통적으로라는 말, 그죠? 아니면 고전적으로라는 말. 자,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이야기 다 뭐였죠? 통념이라고 했죠. 그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을 제시할 때 앞에다 이런 말들을 써요. 흔히,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고전적으로. 그런데 이런 통념은 뒤에 가면 다 어떻게 되죠? 바뀌죠. 뒤집히죠. 그쵸? 그래서 통념이 비판받거나 아니면 통념을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그런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낭만주의에 대해서 흔히 뭐라고 생각했냐? 감수성이 풍부한 거, 그죠? 뭐 감정이 풍부한 거, 감상적인 거, 선생님 같은
미안해요. 자, 그런 거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 흔히는 부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낭만주의의 진짜 성격은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예술적인 세계. 낭만주의는 원래 예술적인 세계, 또 깊은 정신적 세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역시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 하나 더 해결할 수 있겠죠. 자, 5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음악에서의 낭만주의는 정신적인 것보다 감미로운 감정이나 격정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틀렸죠. 그쵸? 흔히 감정을 얘기하지만 원래 낭만주의의 본질은 이거다 라고 지문에 나와 있는데 5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정신보다 오히려 감정이나 격정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해서 반대로 서술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5번이 답입니다. 됐죠?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자, 19세기의 대표적인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자, 한슬리크? 아까 우리가 문제 살짝 살펴보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죠? 6번 문제에 보면 한슬리크의 입장에서 보기를 우리가 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한슬리크의 입장이, 한슬리크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보세요. 한슬리크는 음악이란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자,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한다 라는 건 음악이 감정 표현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그죠? 자, 아까 봤듯이요. 자, 기악음악이라는 거 예전에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자체로 완전한 그 독립적인 예술, 그 자체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슬리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한슬리크는 음악이라는 것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자,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로 깊은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감정과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슬리크의 관점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6번 보세요. 자,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바로크 시대에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보았다. 한 악곡에서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하는 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였었다. 이러한 견해를 이어받아 바흐는 음악가는 청중들에게 일으키고자 하는 감정에 스스로 빠져들지 않고서는, 자, 보니까 계속 이 보기는요, 뭘 중요시하죠? 감정을 중요시하죠. 그런데 한슬리크는 뭐예요? 오히려 감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그 자체로서의 기악음악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바로크 시대, 이 바흐의 견해에 대해서 한슬리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여 예술가들은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기가 스스로 느낀 것을 그대로 표출해야 한다. 스스로 느낀 게 뭐예요? 그게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의 내용은 뭐냐? 음악이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보기입니다. 하지만 한슬리크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답은 뭐예요? 일단 뭐죠? 보기의 입장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 게 뭐가 있죠? 3번이죠. 음악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죠? 두 번째 단락이었나요? 자,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 다시 보세요. 음악은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자, 6번에 3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음악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것이지 인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견해에 대해서, 보기의 견해에 대해서 한슬리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됐죠? 자, 1번 하고 4번 하고 5번은 뭐예요? 보기의 내용을 긍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의 관점에 따른 평가 문제는 일단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눠보라 그랬잖아요. 한슬리크는 보기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하는 주장과 반대이니까. 그런데 1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써서 동의하거나 긍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굳이 한슬리크의 입장을 끌어왔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그냥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6번 정답, 3번 이렇게 정리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오시면은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낭만주의 미학자들과 입장이 같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절대음악. 자, 절대음악의 미학은 낭만주의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낭만주의와 한슬리크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같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보다는 무엇? 정신세계.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이 낭만주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가 나오면 이제 공통점 말고 차이점이 나오겠죠. 자, 낭만주의 미학자들이 음악을 형이상학적으로 낭만적 용어들을 동원한 초현실적 세계와 연결시켰다면, 자, 낭만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다? 음악을 초현실적 세계와 연결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역시 내용일치 문제 5번에 1번 보세요. 낭만주의 미학자들은 음악을 초현실적인 세계와 연결시켜 이해했다. 그대로 나와 있죠. 1번 내용일치에서 일치합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시면은요. 자, 한슬리크는 음악을 형이상학적 세계에서 음악 안의 세계로 끌어내렸다. 자,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요? 자, 낭만주의에서는 어떤 초현실, 자, 초현실적인 세계와 음악을 연결시켰다면 이 사람은요. 초현실적 세계, 형이상학적 세계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대로 음악 안의 세계. 그 얘기는 뭐예요? 음악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한슬리크에게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악적 세계 그 자체이며 음악이 담고 있는 깊고 풍부한 정신성은 곧 순음악적인 것이었다. 자, 그래서 차이 알겠어요? 낭만주의에서는 어떤 초현실적인 세계와 음악을 연결시켰고 한슬리크는 그거 아니다. 음악은 그 자체로서 그죠?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단락을 보시면은요. 아이고, 또 이게 누가 또 나와요, 자꾸. 자, 1860년경 브렌델과 한슬리크가 또 대립을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또 개념도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한슬리크와 대립하는 사람으로 브렌델이 있어요. 자, 이 브렌델과 한슬리크가 대립을 하는데 대립한 이유가 무엇이냐? 표제 음악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자, 뭘 가지고? 자, 표제 음악 의 정당성. 이게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 이걸 가지고 두 사람이 대립을 했다는 거네요. 자, 이것은 결국 음악에서의 정신성에 관한 논쟁이었다. 자, 음악성에서의 정신성에 관한 논쟁이 이 논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브렌델은 기악음악이 불확정적인 감정 표현에서 명료한 표제음악으로 발전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베토벤에서 시작해서 리스트에서 완성된 음악사의 발전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아, 점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너무 사람이 많이 나와. 자, 교양시는 교양학의 결말이며 더 높은 단계라는 브렌델의 이러한 해겔의 미학에 이제 또 해겔도 나왔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브렌델 해겔에게 의존했다라는 점에서 뭔가 비슷한 면이 두 사람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해겔의 미학에 의존한 것으로 해겔의 역사 철학적 도식에 의해 하나의 체계가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일단 모르는 건 넘어가 봅시다. 또띠또띠한 건 넘어가 보세요. 자, 해겔 미학에 따르면 음악은 그 자체로서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단어가 쉽고 어려운 단어, 이거의 선생님이 아는 단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단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 나왔어요? 음악 그 자체라는 말이 나왔죠. 자, 지금 보면 자, 한슬리크는 어떤 사람이었냐? 뭐예요? 음악 안의 세계, 즉 음악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그쵸? 자, 그런데 이 해겔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음악은 그 자체로서는 곧 순수한 음들로 묶여있는, 자, 순수한 음들로 묶여있다는 건 음악 안의 세계가 되겠죠. 그쵸? 순수한 음들. 자,
자, 이런 것들로 묶여있는 음악은요, 그런 추상적 내면성만으로는요, 공허와 추상에 빠질 위험이 크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보세요. 한슬리크가 중요시했던 음악 안의 세계 순수 음악 그 자체, 이거에 대해서 헤겔은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공허와 추상성에 빠질 위험이 있어 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럼 5번에 4번을 한번 보세요. 헤겔은 음악이 순수한 음들로 묶여있는 것만으로는 공허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보세요. 내용이 아무리 어렵고 또띠또띠 해도 결국 우리한테 물어보는 부분은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외적인 지식들, 그죠? 상식들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언어적 정보로 풀어가는 문제라는 걸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5번에 4번도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브렌델은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시적인 것과 음악적인 것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브렌델은 뭐라고 했다? 자, 시적인 것, 자, 시와 그리고 음악의 통합을 지향한다. 이게 바로 브렌델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나 한슬리크는 마지막 문장을 안 읽었네요. 베토벤이 그의 마지막 교향곡에서 합창을 끌어들인 것도, 합창이라는 건 뭐래요? 노래죠. 노래니까 가사가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음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시, 가사를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시적인 것과 음악적인 것의 통합이 필연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슬리크는 위대한 베토벤이 교향곡에 합창을 도입한 것은 실수였다. 즉, 베토벤의 이 합창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5번에 2번 보세요. 한슬리크는 베토벤이 교향곡에 합창을 도입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에 1, 2, 3, 4, 5번을 다 차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정답은 아까 5번으로 나왔었고요. 자, 실수였다고 본다. 너 그거 실수야. 이게 긍정적일 순 없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겁니다. 자, 그는 베토벤이 사악장에 난데없이 가사를 도입한 것을 두고 미적 기괴함이라고 말하면서 슈트라우스의 말을 인용해 다리, 몸, 가슴, 팔은 빛깔 없는 대리석으로 다 완성해놓고 머리만 색을 칠한 조각가에 비유한다. 안 맞는다는 거죠. 괜히 가사를 집어넣은 게 뭐처럼 보인다? 딴 데는 색깔이 없는데 거기만 색이 있는 머리처럼 보인다 라는 겁니다. 자, 기악음악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며 어떤 음악 외적인 것, 즉 여기에서는 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7번 한번 보세요. 자, 7번. 기억의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기억은 뭐죠? 음악에서의 정신성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자, 이 음악에서의 정신성에 관한 논쟁이 무엇으로 드러났다? 표제음악의 정당성, 즉 표제음악이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한 논쟁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즉 정신성에 대한 논쟁이 이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장 자체가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럼 표제음악이 뭐다? 라는 걸 몰라도, 그죠? 한 사람은 필요하다고 했을 거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자, 7번의 정답 1번이죠. 표제음악이 음악의 정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찬반 논쟁. 요걸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단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슬리크의 미학이나 그 대립점에 있는 표제음악의 음악관. 보세요. 그러면. 자, 한슬리크의 미학과 그 대립점에 있는 표제음악의 음악관. 그러면 이 브렌델은 뭐예요? 표제음악이 필요하다고 본 거네요. 즉 베토벤의 합창처럼 가사가 있는, 즉 시와 음악이 결합된 게 표제음악인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죠? 우리가 표제음악이 뭔지 모른다고 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관계를 따졌을 때 충분히 나오게 되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모두, 자, 모두, 한슬리크와 브렌델 모두 음악을 이념 혹은 정신적인 것과 깊게 연관시키는 19세기 독일 미학의 줄기에 속한다.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아까 답은 1번이라고 했는데 2번을 보면 음악에서 정신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찬반 논쟁? 아니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한 걸 보면 둘 다 정신적인 것은 표현할 수 있다고 모두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예요?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찬반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모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어디 갔어? 다만 한슬리크는 정신적인 것이 오로지 음악적인 것에만 존재한다고 보았고 브렌델 등은 정신적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음악은 어떤 것을 끌어들여도 즉 여기에서는 시가 되겠죠. 그렇죠? 상관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음악사에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겁니다. 음악만으로 얘기하느냐 음악에다가 다른 것을 결합해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7번에서 아마 여러분이 3번도 좀 그죠?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음악의 정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예술과의 결합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 그죠? 선생님. 시? 결합 필요한가? 안 한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죠.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 다른 예술과의 결합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브렌델은 뭐예요? 뭔가 그 음악에서 정신을 담기 위해서는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합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시가 필요해? 안 필요해? 이거 자체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논쟁의 초점이 다른 데에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이 부분, 기억 부분의 앞에 있는 부분과 바로 연결시켰을 때 1번이 답이 되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논쟁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를 꼭 넣어야 돼, 빼야 돼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시를 넣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3번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은요. 이건 뭐죠? 기악 음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악 외적인 것들 중에 뭘 넣어야 되냐? 아니죠. 한슬리크는 아예 음악 외적인 거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5번은요. 음악에서 정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악적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지금 역시 논점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문제를 풀어야겠는데요. 이 8번 문제는 어휘, 어법 문제가 되겠죠? 자, A, B, C, D 중에서 파생어에 해당하는 것끼리만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했는데요. 자, 파생어가 뭔지 보기로 친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과 접사로 구성된 단어를 파생어라고 하는데 자, 어근과 접사로 구성된 게 파생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근은 뭐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 자, 이게 뭐다? 접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A, B, C, D 중에서 파생어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래요. 자, 그러면 단어를 일단 어근과 접사로 나눌 수 있는지부터 봐야겠네요. 그럼 단어를 일단 나눠봅시다. 출발점 같은 경우는 출발, 자, 출발과 그 다음에 점으로 나뉘겠죠. 그 다음에 깊이는요, 깊과 이로 나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은 대표와 적으로 나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본다? 이거는 어때요? 보에다가 니은 다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출발점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라는 어근과 그리고 그 지점, 그쵸? 지점이라는 점으로 나눌 수가 있죠. 결국 얘는 뭐예요? 얘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거라서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죠. 그죠? A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깊이. 이 깊이가 어떤 문맥 속에서 쓰였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어디 있어요? 위에서 셋째 줄에 있죠. 낭만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즉, 이건 뭐예요? 깊다의 깊이라는
그 어간, 그쵸? 그 어간이 어근이 되었고요. 그 뒤에 이것을, 자, 깊다는 원래 형용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가 붙으면 이 말 자체가 뭐가 되죠? 연결되다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이는 뭐예요? 부사를 만들어주는, 자, 부사 파생 전미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의미 없죠. 이게 무슨 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깊다 얘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 어근에 붙은 접사로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B 파생어 맞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이라는 말. 자, 대표라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적 하는 것들. 이 적은 혼자서는 의미를 지니지 못하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성격을 나타내주는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주는 접사입니다. 자, 그래서 C도 파생어다. B와 C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정답이 3번이죠. 자, 본다 같은 경우엔 그럼 뭐예요? 아, 선생님,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얘는 실질적인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근과 접사 아니에요? 아니지. 이건 뭐예요? 자, 얘는 간, 얘는 미죠. 그쵸? 자,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다에서 보는 어간이고요. 니은다는 어미예요. 접사가 아니라. 알겠죠? 왜냐하면 이 보다라는 말은요. 동사잖아요. 동사, 형용사 이런 용언들은 어간만으로는 말을 구성할 수가, 단어를 형성할 수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어간의 뒤에 어미가 반드시 붙어줘야만 얘가 단어로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근과 접사의 관계가 아니라 어간과 어미의 관계로 어간과 어미의 관계는 여러분 이거는 파생어, 합성어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파생어 아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법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예술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만도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어떤 상식을 요구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문에 근거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예술 지문 하나 남은 거 하고요. 그 다음 언어생활 지문까지 갈 테니까 꼭 예습하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